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 2일에 시험을 보았던 경찰직 2차 시험과 관련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직은 선택 과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일반 행정직 또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선택 과목을 직접 골라서 시험을 응시하시는 경찰 준비생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경찰직 국어시험은 조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좀 어렵게 출제된 지난 1차 시험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당황하고 또 좀 곤혹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자, 오늘 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정답이 있고 또 문제의 의도라는 게 있고 지식을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경찰 준비하는 분들은 잘 알만한 이야기들인데요.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고 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또 많은 명언으로도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항상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어떤 헌신이라는 것이 또 진정으로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여러분을 믿고 또 저도 저 자신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리라라는 확신을 갖고 좋은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차 시험과 비교해서 유형을 분석해 보았고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특히 문학 부분에서 문항수가 조금 늘었어요. 근데 본디 경찰에서도 아주 짧은 문학들, 단편적인 문학들을 포함하여서 문학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었고요. 자, 문법의 비중도 경찰직은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문 규정 역시. 그래서 이렇게 영역 자체만 놓고 보아도 무려 14문제, 7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이 세 가지 영역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 그 외에도 어법 문제, 어휘, 또 고전 문법도 잘 나오는 편인데요. 특히 9급보다는 7급에 가까운 말 그대로 문법 영역들, 즉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를 나누어서 문법적인 요소들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자 부분도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죠. 한자 성어 부분들이 최소 한 문제, 최대 2문제까지 한자의 표기들이 경찰직에서 예년에도 계속 출제되고 있었고요. 자, 그런 반면 이제 언어와 국어나 토론과 토의 영역에서는 지난 상반기와 달리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일반 행정직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비문학 부분에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에도 그랬고요. 하반기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한 문제도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국가직 9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울시 지방직 시험을 보더라도 비문학은 최소 3문제, 뭐 최대 5문제 이상까지도 출제되는 비중에 비춰본다면 비문학의 비중이 좀 낮다. 이게 어떤 시험에 대한 특수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경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조서도 꾸며야 되고 어떤 글도 작성해야 되긴 하지만 긴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어떤 그런 업무가 좀 최소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간단하지만 어문 규정 같은 거. 근데 문학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또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경찰직과 문학적 사고, 함축적 사고, 상상적 사고 이런 문학 영역과는 또 크게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예로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험의 패턴이 있다 보니까 문학의 비중은 높은 반면 비문학은 지금 2번 연속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직의 또 특수한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분석해 보았고요. 자, 고난도 문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변별력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다소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남들의 고난도가 나에게는 쉬웠을 수도 있고 또는 나한테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 남들은 또 쉬웠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고난도를 일단은 객관적으로 좀 추려보았더니 역시 고전 문법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았어요. 특히 중세국어인지 근대국어인지 이렇게 세기별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6번의 문법 문제에도 문장의 짜임, 이 혼문장, 겹문장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또 잘 나오는 문법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고유어의 의미부터 그리고 문학 부분들, 문학도 패러디,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패러디한 장정일의 시를 주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 유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으며 여전히 이제 기존 모든 직렬에 어울릴 수 있는 한자의 표기와 관련된 부분을 괄호를 통해서 4개 정도의
한자어의 표기를 동시에 물었던 거라서 일단 취사 선택은 가능했었습니다만 문제 자체는 한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고난도 문제를 엄선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법 문제였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의존 명사와 관련된 표기 문제였습니다. 자, 의존 명사의 이제 문법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숫분, 따름지, 줄터, 겉개 이렇게 이제 등등등등으로 외우고 있었던. 원래 우리 어떻게 했었죠? 1. 의존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올 수 없는 명사. 두 번째,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 세 번째, 그래서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고 했고요. 네 번째, 숫분, 따름지, 줄터, 겉개 등등. 그래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것이었잖아요. 특히 혼자 올 수 없어요. 앞에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요. 띄었었어요. 이런 기타 등등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 의존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답이 4번이었겠죠. 실질적 의미가 희박한 형식성 의존 명사와 수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로 나뉜다. 그래서 의존 명사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단위성 의존 명사. 그래서 뭐 사람을 나타내는데 한 분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높임이지만 한 개, 한 명, 한 마리, 한 가지 이렇게 띄어쓰기 규정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과 같은 말 띄었어야 된다 이렇게 썼으니까요. 하지만 1번은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대신하는 거니까 대명사가 될 것이고, 자, 2번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누는 것은 명사의 범주에는 맞긴 하지만 이것은 고유명사, 보통명사가 아니라 의존명사, 자립명사 이런 이제 규정으로서 의존은 혼자 올 수 없는, 자립은 혼자 올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보기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고요. 3번 역시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죠. 양수사, 서수사. 특히 수사는 두 가지로 실제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하는 양수사와 또는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겠죠.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품사 문제였으니까요. 품사 중에서도 품사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품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중에서도 범주를 나누어서 명대수,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나누었던 걸 아마 저랑 반복한 걸 기억하실 거고요. 자,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품사에서도 또 명사인데 명사의 종류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우리는 정말 다행히 그렇게 영역으로 다 나눈 거예요. 자립명사, 의존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 이렇게 나누었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대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할 따름, 할 만큼 이렇게 특히 만큼 같은 경우도 우리 품사의 통용에서 즐겨 나왔던 거니까 만약 만큼이 체연 뒤에 붙어서 너만큼, 이것만큼, 사람만큼, 공무원만큼 이렇게 할 때 만큼은 체연 뒤에 조사니까 붙였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니은는 리을더니 어미로 오면서 먹을 만큼, 할 만큼, 볼 만큼, 갈 만큼, 들을 만큼, 있을 만큼 이렇게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면 띄었었어야 했겠죠. 자, 해설과 비교해 보더라도 보기에 제시된 의존 명사 이야기 기준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이렇게 나누었던 것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시된 예는 형식성 의존 명사이지만 한 개, 두 마리, 세 가지 이런 것들이 단위성 의존 명사, 특히 앞에 있는 것이 수 관형사가 되는 거니까 수 관형사와 함께 오는 단위성 의존 명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대명사, 이제 보통명사, 고유명사로 나누지만 보통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달, 별, 땅 이런 넓은 의미의 보통명사. 하지만 고유명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명과 지명이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명사로서 존재하게 되겠죠. 수사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었고요. 자, 이제 문제 2번. 품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결론은 두 문제가 연속적으로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어에서는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가 없죠. 접속사는 없고요. 접속부사 또는 접속조사가 있을 뿐이죠. 영어에는 접속사라는 게 있지만 국어는 접속사가 없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등등과 같은 것들을 접속의 성질을 띠고 있지만 품사를 물을 때는 부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 부사도 있었고요. 또 시험에 출제되는 것 중에서는 및 또는 정말 또는 이런 거 있죠. 둘 사이를 이어주는 A 및 B, A 또는 B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접속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접속은 접속인데 우리 국어에는 접속 조사라는 것도 있었죠. A와 B 이렇게 쉼표로 바꿀 수 있는 국어와 영어 이렇게 하면 국어, 영어 이렇게 쉼표로 바꿀 수 있는 와, 과를 접속 부사, 와, 과도 있고요. 하고도 있고요. 랑이라고 하는 게 둘 사이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접속 부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국어에는 접속사가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형사 부사는 수식어 이렇게 묶었겠죠.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잡았고요. 자, 감탄사는 부름, 느낌, 놀람, 아이고, 어머나, 애구머니나 예, 아니요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가 되겠고요. 자, 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관계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며 조사는 세 가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품사 때문에도 많이 외웠던 기억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국어는 의미, 기능, 형태에 따라 구품사로 나누게 되고요. 자, 그럴 때 그러나, 그런데 등은 접속 부사일 뿐이지 접속 사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 참고로 미리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한자와 한글 도금 표기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제 한자 계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어문 규정으로 제가 본 것은 이것은 이미 한글 맞춤법 규정의 두음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한자와 한글 도금 표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글 맞춤법 부분에 보면 두음 법칙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이 두음 법칙이라는 것만으로도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되 특히 한자어가 첫머리 올 때 제한되는 표기가 있었죠. 니은, 리을은 쓸 수 없었고 그러나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 본음대로 표기한다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요소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것이 오줌뇨라는 한자. 앞으로 가면 요라고 읽었고요. 하지만 뒤로 가면 똥과 오줌을 분뇨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뇨.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본음대로 적었다는 거고요. 익명이라는 것도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익자가 되고요. 만약 뒤로 갔다면 재산을 은닉하다 이렇게 닉으로 표기했어야 하겠죠. 자, 얘도 앞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발소 할 때 하지만 뒤로 갔다면 논리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본음과 그리고 앞으로 갔을 때 제한되는 두음 법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4번을 보면 얘는 쌍용이 아니어야 되겠죠. 둘째 음절로 갔기 때문에 쌍룡이라고 정말 우리 많이 강조했었던 것 회사 이름 쌍용, 정유, 쌍용, 자동차 이런 게 있지만 표준어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 늘 소개했었고요. 자, 그래서 룡으로 적어야 되는 것은 둘째 음절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쌍룡이라든지 아니면은 누워있는 용, 와룡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용의 비룡이라든지 아니면은 숨어있는 용, 잠룡이라든지 또는 나는다라 해서 익룡이라든지 날개 달린 이런 것들이 다 룡으로 표기하게 되는 거죠. 또 청룡,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이런 거 할 때도 다 청룡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자성어로도 알고 있지만 용두삼이라든지 아니면은 용쟁호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사 비등이라든지 이제 첫 글자 하나만 적어도 용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두음 법칙, 뒤로 가면 본음이라는 것을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